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파업 49일째인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상이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거제를 방문했던 노동부 장관이 다시 거제로 내려가서 막판 조율 중인데요.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오늘 현장에서는 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시위대와 이 파업을 중단하라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직원들 간의 노간 맞불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종일 긴박한 거제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 그래도 많이 좁혀진 것 같은데요.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인가요? 네, 잠시 뒤 7시 반부터 노사 간 협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있었던 협상에서 올해는 5%, 내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은 다만 정거 노동자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제에 다시 내려왔는데요.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며 장관은 협상이 타결되면 격려해주고 타결이 안 되면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장관이 현장에 오는 건 당초 예정에 없던 일이었는데요.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노 간의 갈등도 벌어졌다던데 이 맞불 농성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배를 진수하지 못해 회사 손실이 7천억에 이르자 노노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원유 운반선에서는 맞불 농성이 벌어졌는데요. 15m 철제 구조물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의 소원은 진수하는 겁니다. 저는 진수하면 함께 지금 고통 분담을 해야 되고요. 김 씨가 농성을 하고 있는 곳 바로 근처에는 유채한 금속노조 하청지의 부지회장과 감옥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제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5,200여 명은 오늘 낮 서울 용산과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는 물론 정부까지 압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우조선 사내에서는 대우조선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 3,000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양측이 20m 거리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이 8개 중대를 배치해 우려했던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태가 빨리 정리가 돼야 하는 이유는요. 이 거제 현장에 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줄도산이라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현장 목소리들 이소율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오후지만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문을 닫은 듯 간판은 사라졌고 공실 문구가 붙은 곳도 곳곳에 보입니다. 길었던 조선업 불황의 터널을 지나 지난해부터 수주가 회복되면서 회사 사정이 그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이후 조업량이 줄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 한 달 기성이 한 5억 정도 나오는 회사거든요. 근데 7월은 정말 한 3억이 또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50% 정도의 매출액 감소가 생긴 거죠. 100여 개 협력업체 중 7개사가 폐업하거나 파산을 앞둔 상황. 그나마 버틴 업체도 직원 임금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저희들 7월 급여가 8월 15일 날 나가는데 이번에는 임금을 한 50%도 못 줄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근데 조선소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업 중단으로 직원들 수입이 줄면서 씀씀이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매출에도 좀 타격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서 조금 힘든 사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조선소 보고 거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가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파업이 장기화하면 협력업체 줄도산의 지역경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타협점을 찾아 파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 2부 황규락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만 해도요 노사 간 협상이 틀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후엔 또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긴박하게 좀 흘러갔는데요. 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들은 지난 15일부터 비공개 교섭을 좀 진행하면서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좀 좁혔습니다. 협력사는 올해 4.5% 인상을, 하청지회는 올해 5%, 여기에 내년 10% 인상을 좀 추가로 제시한 상태인데요. 협력사 측은 내년 경영 환경이 좀 불확실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오늘 오전 협상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오후 3시쯤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갑자기 거제로 내려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관이 노사를 직접 만난다는 건데요. 이때부터 타결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좀 나왔고요. 정부 관계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임금도 쟁점이지만 시청자분들은 이 대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노조가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오시고 또 그게 사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해오시고요. 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청노조가 이번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피해가 상당합니다. 하청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곳이 조선소 1도크입니다. 이 안에는 배 4척이 있는데 3척은 절반가량, 한 척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든 배에는 바닷물에 띄어서 이상이 없는지 봐야 하고 나머지 3척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를 주기로 한 날짜를 못 맞추게 되겠죠. 그 피해가 한 6천억 원가량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7천억 원을 넘는다는 게 대우조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를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오히려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장관이 이 부분을 좀 중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오늘 이 노노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우조선 노조는요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며 투표를 한다면서요? 네, 사실 파업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청노조 소속 직원은 한 400명 정도인데 이 중 실제 참여하는 노조원은 120명 정도입니다. 전체 하청업체 직원 11,000명 중 1%가량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는 120명의 파업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파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우조선 노조는 민주노총이 하청노조의 편을 든다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투표를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네, 어쨌건 이 노조와 정부부도 물리적 충돌까지 가기엔 좀 부담을 느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상 마지노선이요. 사실상 한 22일까지였습니다. 대우조선이 23일부터 2주 동안 일제히 여름 휴가에 들어가서 그때를 넘기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사 모두 그 전에 합의하자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계속 언급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 파업에 희망버스 등 시민단체 개입이 예고되면서 노사 갈등이 아닌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결이 되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끝난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셨듯이요. 내년 임금 인상률을 추후 논의하자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같은 이유로 노사 갈등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우조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파업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대우조선의 새로운 인수자 찾기에도 좀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건 오늘 중요한 밤이 될 것 같네요. 아는 기자 황규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대우조선의 파업도 걱정이지만 걱정되는 경제 분야 뉴스가 또 있습니다. 경기 둔화 공포가 커지면서 취업 시장을 이끌던 IT 기업들까지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방학이지만 취업준비생들로 붐빕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들의 채용 분위기가 달라지자 학생들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도 알아보고 있고 아니면 요즘은 취업이 좀 녹록지 않으니까 차라리 해외 기업 쪽으로 가는 방향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인턴도 많이 하고
IT 기업 뭐 코딩 같은 것도 되게 일찍 준비하고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1,100명이던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 예년 수준인 500에서 700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30% 이상 줄이는 겁니다. 지난해 IT 업계가 연봉을 올려가며 개발자들을 입도선매하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중소게임업체 베스파는 최근 신작 게임이 흥행에 실패하자 핵심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세계 1위 IT 기업인 애플마저 인력 감축을 결정하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인건비 절감에 나선 상황.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1,800명, 넷플릭스는 450명을 줄였습니다.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최근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하는 등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반 기업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문 직종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채용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년과 대비해서 채용 규모를 좀 줄이겠다라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들은 인건비부터 줄일 수밖에 없어 취업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특정인에게 취업과 입학 관련 일부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15대 국회부터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민주유공자법입니다. 86그룹 맏형인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열여서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고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기 때문에 2년 전 발의한 우원식 의원 법안을 그대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법안에 따르면 법이 정한 교육기관은 입학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선발해야 합니다. 또 국가기관 등은 채용시험에서 의무적으로 5에서 10%의 가산점을 이들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민주유공자는 829명이고 유가족까지 포함하면 4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화는 당시를 살아온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 가치이지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취업 예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약간 의문감이 조금 들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공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산업분들도 그 덕을 당연히 누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은 특혜 논란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미혼으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혜택 대상자는 소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국민 간식 치킨이 점점 서민이 먹기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배달비를 더하면 3만 원까지 내야 하는 메뉴가 등장했는데요. 급기야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치킨 할인 행사에 긴 줄이 섰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포스터입니다.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 주문 안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최근 몇몇 치킨 메뉴가 배달비까지 포함해 3만 원 안팎까지 오르자 일부 시민들이 프랜차이즈 치킨 불매 운동에 나선 겁니다. 교촌치킨은 이번 달 일부 가맹점 위주로 배달비를 4천 원으로 올렸고 국내 치킨은 일부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는데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BHC는 지난해 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린 데 이어 BBQ도 지난 5월 전 메뉴를 2,000원씩 올렸습니다. 배달비가 부담이 되긴 하죠. 원래 치킨값 자체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배달비 어쩌고 하면은 한 2만 한 3,000원, 5,000원 그렇게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솔직히 말해서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치솟는 치킨 가격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저렴한 치킨을 내놨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한 마리에 6,990원짜리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 배달비까지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가격과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16일 초복에는 한 마리를 4,990원에 한정 판매했는데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치킨 가격 상승률은 8.8%에 달하는 상황. 치킨은 서민 음식이란 타이틀도 옛말이 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밥상 물가 대책으로 정부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수입산 닭고기 82,500톤에 대한 관세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치킨값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김승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오늘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20에서 30%씩 붙던 관세가 없어집니다. 수입산 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브라질산 닭다리의 수입 가격이 1kg에 5,000원에서 약 4,200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국산 닭 가격의 60% 수준, 세금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계탕집을 확인해봤습니다. 국내산 써야지 전문점인데 얼었다 녹으면 닭 색깔이 틀려요. 국산만 쓰죠. 다 큰 닭이기 때문에. 국산 닭을 쓰기 때문에 한 그릇에 15,000원을 웃도는 식당 삼계탕 가격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대부분 국산 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순살 치킨, 닭갈비, 치킨 너겟 등의 브라질산이 사용되는데 업계 종사자들은 관세를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공산품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물류육이 내렸다 한데 전체적인 효과를 보려면 나머지들도 같이 좀 내려줘야 치킨값이 떨어지지.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한 일반 마트도 국내산 생닭만 판매하고 있는 상황. 유통사 마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소비자들은 관세를 없앤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뒤늦게 가까스로 후반기 국회 문을 열자마자 여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지지율이 정권 말 레임덕 수준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 단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추억에 빠져 있다며 오만을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소환하며 최근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불과 2달여 만에 야당 지도부가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 속 유류세 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면서도 대표 연설의 3분의 2가량을 윤석열 정부 인사난맥과 경제정책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탄핵을 입에 올리는 야당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적 시스템의 일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또는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서 무시하면 그런 심리적인 탄핵의 정서는 굉장히 급속하게 형성되고 확산될 수도 있다. 요즘에 국민들 사이에 탄핵이란 단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오만을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2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늘 여당 의원들이 몰려간 곳이 있는데요.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공부 모임과 토론회였습니다. 이 상임위는 열지도 못해서 국회는 썰렁한데 새 불리기와 줄 세우기만 관심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의 세 번째 공부 모임이 열렸습니다. 본회의도 있고 해서 일정을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 반 정각에 시작해서 8시 반까지 1시간 내에 마치려. 의원총회 30분 전에는 바로 옆 회의실에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민당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9시 반부터 우리 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김기현 의원의 공부 모임에는 56명에 이르는 같은 당 의원들이 참석해 의원총회를 방불케했습니다. 안 의원의 토론회 역시 35명이 참석해 문전 성시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들인 만큼 눈도장 찍으러 간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국정 동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지는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내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제 입장을 밝힐까 합니다. 국회는 제대로 문도 못 여는 상황인데 여당 의원들은 당권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번쩍일까요? 네,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제 그룹 BTS를 부산 세계박람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 참석한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의 팔 번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께서 비님께 배지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함께 이동해 주시고 멤버 장성민 기획관은 왜 악수만 하지 않고 이 번쩍 손을 들었을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선거 유세 때나 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사진 한 장 건지려고, 또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 위주로 행동하는 부류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자, 보면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팔을 들어 올렸네요. 네, 한 총리도 위촉패 전달 후에 한 손을 들어 올리면서 BTS 멤버들의 얼굴이 가려지는 등 어정쩡한 자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BTS가 주인공인데 본인들이 좀 주목받는 느낌이에요. 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보여주기에 익숙하고 대중은 이에 대한 반감이 좀 있죠. 4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유명인을 정치에 이용하냐는 비판을 매번 받으면서도 그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나 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옛날에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한때 풍성했던 정의당의 재정 상황이 지금은 심각합니다. 현재 정의당의 부채는 36억이고 적자는 각종 돌려막기 차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숨도 쉬지 않아도 수백만 원의 돈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지원금 43억 원의 빚을 떠안으면서 당직자들 월급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참, 이 정의당은 후원금이 늘 풍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2년 전에는요,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 개인별 후원금 모금액 1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당비를 내는 당원도 3년 전에는 5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아휴, 그래도 뭐 당직자들 월급은 줘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서울 여의도에서 임대료가 좀 싼 지역으로 당사를 옮기는 계획에 덧붙여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비를 모아서 당직자 임금을 주기로 했답니다. 네, 실연의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땐 그때고 이재명 의원과 비명계 당권 주자들입니다. 네, 당권 주자들이요, 일제히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방탄용 출마, 사법 리스크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낸 갑자기 급조된 안개와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냉정한데요. 제목이 그땐 그때고로 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저렇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대선 당시에 이미 제기됐던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또 법인카드 의혹 등일 텐데요. 지금은 사법 리스크라고 날을 세우지만 대선 때는 한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에 당당합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동안 많은 공격을 받았었고 상당히 억울했었거든요. 나도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잘못한 게 많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참 억울했겠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돈 받은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 저랬었으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네,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은요, 야당 정치인에게 사법 리스크는 숙명이라면서 왜 동지에게 뾰족한 날을 들이대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전당대회 직전인 다음 달 중순쯤 이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거라고 하는데요. 양쪽 모두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동지가 또 적이 되는 게 냉정한 정치라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 매주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코로나 더블링에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이 수학여행 갔다가 15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이 집단 감염되는 학교도 나왔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양이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5일. 열이 크게 오르고 경련이 발생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격리 중에 고열이 발생을 하면서 응급실 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16일 새벽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은 백신은 맞지 않았고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2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과 교사 159명이 확진됐습니다. 출발 전날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학생 10명은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행 중에도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학여행 중에 이제 의심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하고 선생님께서 다시 복귀를 하신 걸로. 학교 측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조기 방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중 19세 이하 비율은 24.7%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지난주 10대 확진자의 일평균 발생은 113.6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활동은 많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느는 건데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고위험군 접촉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다음 달 하루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다시 금지하고 이 선별검사소와 병상은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때인 지난 2월 하루 1,200명의 코로나 검사를 해온 서울역 앞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가 줄면서 지난 1일 철거됐습니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가 있던 자리도 지금은 이렇게 텅 비었는데요. 정부는 서울역 등 전국 70개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각 구마다 한 개씩 총 25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수도권 55개, 비수도권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재가동합니다. 최대 1일 20만 명 확진자를 전망하고 50대 4차 접종 대책을 내놨던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점 전망이 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점 시기에 확진자 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도 오는 25일부터 다시 금지합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아크릴판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도 좀 더 쉽게 구매하도록
약국뿐 아니라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30만 명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병상 4천여 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 수단 없는 자율방역만으로는 재유행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젊은 남녀 7명이 승용차로 이동하다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나머지도 크게 다쳤습니다. 5인승 차량에 7명이 탔는데 경찰은 사고 직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도로 한켠에 뒤집혀 있는 하얀색 승용차. 주변엔 부서진 돌덩이와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차량을 들어올려 보니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제주시 에어룹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 38분쯤. 사고 차량은 5인승이지만 당시 10대 여성 1명을 포함해 20대 남녀 등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부상자 4명 가운데 2명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워낙 커브길이다 보니까 가끔 사고는 나요. 이렇게 큰 사고 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탑승자 가운데 20대 남성 3명은 제주로 함께 여행 온 일행이었고 여성 3명 역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었습니다. 나머지 남성 1명은 게스트하우스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직전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누군가 차를 운전하다 커브를 돌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둥글스런 경계석 바위가 있거든. 굉장히 무거울 거잖아요. 그게 10m에서 날아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렸다는 추정이 가능해.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한 뒤 체열을 진행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수사업소 저류조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청산가스로 불리는 맹독성 화학물질을 흡입한 건데 이 작업자를 구하려던 다른 2명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응급조치를 합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정수사업소에서 질식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30분쯤. 지하 저류조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구조에 나선 공무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마신 화학물질은 사이화나수소로 청산가스로 불리는 무색의 맹독성 물질입니다. 입구에서 가스를 측정하니까 시아나수소가 47ppm, 50ppm이 되면 치명적인 치사량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정수 처리 후 남은 찌꺼기를 모아둔 곳으로 찌꺼기가 얼음 무릎 높이 정도로 차 있었습니다. 유독가스의 측정 같은 걸 한 이후에 작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환기나 이런 걸 좀 충분히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고 전 작업자들은 정화조 뚜껑을 열고 2시간 30분가량 환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작업 전 가스 성분을 측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당국은 사이화나수소 발생 원인 등 사고 원인과 함께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2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집 앞에 내어둔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단 겁니다. 구청이 보내준 사진 속엔 썩은 채소 같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치킨 상자며 달걀 껍데기, 마스크 같은 일반 쓰레기도 잔뜩 섞여 있습니다. 양배추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
사실 제가 먹지도 않은 것들을 제가 버렸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하고 황당스럽죠. 김 씨는 자신이 내놓은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넣은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다 하는데 음성장을 하나 증거로 대면서 이게 마치 제가 버린 거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황당스러웠고. 구청에 이의 제기를 해도 CCTV 같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 지난해 서울의 한 자치구는 4,700건의 무단 투기를 단속했는데 그중 380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감액이나 계도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기준은 들쭉날쭉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넣는 걸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여치 않게 비닐 테이프로 위에를 X자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는 현재 9,000대가 넘는 무단 투기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죠. 영상은 제대로 안 찍히고 음성만 기록됐지만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영상이 안 찍힌 상황에서도 불법 촬영이 성립할지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도 불법 촬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인데요. 길을 가던 한 남성, 담장 밖에서 가정집 안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성은 카메라 앱으로 확대해서 보려 했을 뿐 촬영은 안 했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법원 판단 유죄였습니다. 녹화 버튼은 안 눌렀더라도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여성의 신체를 화면에 띄웠으니 불법 촬영 행위가 착수됐다는 겁니다. 안 찍었으니까 불법 촬영 아니란 주장, 다른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용변칸으로 휴대전화를 밀어넣던 남성, 피해 대상을 찾다 촬영을 포기했으니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편의점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당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을 부인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가져다 댄 행위만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카메라를 설치만 해두고 촬영은 안 했다는 남성에게도 법원은 카메라에 전원이 공급된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모레 인하대 사건 피의자를 검찰로 넘길 예정인데요. 일각에선 피의자가 촬영한 파일의 내용 분석에 따라 적용될 혐의가 강간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에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에 가장 많이 들어온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휴대전화 데이터를 다음 달로 2월을 해달라. 9,900원짜리 대중교통 패스권을 만들어달라. 자, 나머지 8가지는 뭐였을까요? 온라인 투표로 선정이 되면 최대한 현실화해보겠다고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후협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대통령실이 접수받은 국민 제안들 가운데 10개를 선정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개하고 또 관련 부처에 또 관련 부서의 제도화 여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통령실이 뽑은 10개 국민 제안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비롯해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처벌 강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최저임금 업종 직종별 차등 적용, 휴대전화 데이터 2월제 등입니다. 내일부터 열흘간 10대 국민 제안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됩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와 함께 10개 정책을 관련 부처에 넘겨 검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책 검토를 제안하는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보조를 맞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 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대체해 만든 새 소통 창구입니다. 대통령실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받은 기업 우수 제안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 특별 사면, 이 광복절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인물들의 이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통합 차원에서 이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광복절을 맞아 새 정부 첫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특사의 콘셉트는 민생경제 통합이라며 대상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우선 꼽힙니다.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사면 대상은 형을 3분의 2 이상 복역한 사람으로 강력범죄나 뺑소니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올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해 민생사면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청년이나 저소득층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구 임대단지를 찾았고 세입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내놨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의 임대단지를 찾아 세입자 부담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6,300만 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가정은 연간 32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하반기 6만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은 올 하반기 당초 2만 3천 호에서 2만 5천 호로 확대하고 전세 임대주택 물량도 2만 1,500호에서 2만 4,500호로 늘립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청와대가 공개되고 2달 만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야간 개방이 시작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지난번 관저 공개 때도 김태욱 기자가 갔었는데 오늘 밤에 하는 청와대 산책은 어떻던가요? 네, 또 새롭습니다. 낮과 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본관 야경 정말 매력적이죠. 조금 전 7시 30분부터 문이 열리면서 청와대 야간 산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도 조금 내리고 있고 어둑어둑해지면서 한낮의 뜨거움은 잦아들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나무들 사이를 거닐면서 여유를 즐기기 정말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건물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빛은 낮에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듭니다.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 한국에서 이제 사는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주 특별한 밤이고. 청와대 정문에서 시작하는 관람은 수궁터를 지나 관저에 도착합니다. 첼로와 가야금의 연주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면 전시회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상춘제의 내부 공간은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반딧불이가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듯 반짝이는 녹지원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이번 야간 관람 사전 신청에는 5만 5천여 명이 몰리면서 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대를 아예 안 하고 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가지고 사실은 진짜 되게 좋고요. 설렙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다음 달 1일까지 12일간 하루 100명씩만 받아 시범 운영하는데요. 추후 확대 개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원래 창경궁과 종묘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숲으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도로가 생기면서 갈라졌습니다. 90년 만에 창경궁과 종묘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1932년 4월 22일자 동아일보. 오늘 개통된 종묘 관통도로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광화문에서 창덕군 도남문을 거쳐 지금의 서울대병원 자리에 있던 조선총독부 의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낸 겁니다. 풍수지리상 창경궁에서 종묘로 흐르는 북한산의 주맥을 끊어버린 겁니다. 길 위에는 초라한 구름다리를 놨습니다. 백악에서부터 종묘까지 연결되는 그 풍수지리설 정맥인데 그 정맥을 단절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민족의 상흔으로 남았던 창경궁과 종묘 사이 끊어진 통로가 90년 만에 다시 연결됐습니다. 복원 시작 12년 만입니다. 차들이 숱하게 다니는 율곡로 터널 바로 위엔 8,000제곱미터 숲길이 들어섰습니다. 허물어졌던 궁궐 담장이 다시 세워졌고 임금이 비공식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다녔던 북신문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340m의 궁궐 담장길은 도남문 앞에서 창경궁 내부를 지나 원담동 사거리까지 이어집니다. 황토길을 걸으며 궁궐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도심의 모습도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인근의 청와대 그리고 다음 달 6일 개장될 광화문 광장 그리고 녹지로 돌아갈 송윤동 부지까지 서울의 도심이 역사, 문화, 녹음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사이길은 모레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은태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대표적 반미 국가들이자 세계 가스 매장량 1, 2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서로 만났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두 번째로 러시아를 떠나 이란 땅을 밟은 러시아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원유 증산과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온 뒤 사흘 만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란과 튀르키예 대통령과 함께 시리아 사태 논의를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반미 동맹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각각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 2위로 미국의 제재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가버린 푸틴은 서방의 제재 움직임에 경고도 보냈습니다. Сейчас мы слышим всякие завиральные идеи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бы ограничить объем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ограничить цену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Это все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по газу.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는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온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맞이했습니다. 지난 5월 질 여사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이후 2개월 만입니다. And you introduced me to so many refugees, the mothers and the children, and we spent some time with them. 젤렌스카 여사는 상하원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 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는 새벽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아침까지, 영남은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5mm 내외로 적겠지만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남해와 서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흐리더라도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광주는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은 30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계속 한 말이 프렌드 쇼링입니다. 친구, 동맹끼리 공급망을 협조하자는 건데요. 이 좋은 말 같지만 이면에는 동맹끼리만 뭉치자, 중국과는 협조하지 말라는 속뜻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친구끼리만 뭉치면 오히려 편가르기의 원인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게 지금의 노사, 여야, 세대, 성별 갈등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는 다른 두 단어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프렌드와 끼리끼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